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의 기이한 인형 사건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머니가 아직 어렸을 때인데 놀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고 어머니만 계셨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식되어 있던 인형의 위치가 바뀐 것이었다. 평소에는 사이드보드 안에 넣어 장식하고 있을 텐데 어째선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우리 할머니가 워낙 꼼꼼한 분이라 인형을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고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방 안의 다른 물건들은 전혀 움직인 흔적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인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집에 오셨고 어머니가 물어보셨다고 한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건드렸어? 그러자 할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정말인 거니? 하고 당황하셨다고 한다. 당황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으니 엄마도 무서워졌는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일단 어머니의 아버지, 즉 내 할아버지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할머니가 그 사실을 바로 알렸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를 몰아붙이면서 그래서 버리라고 한 거잖아 라고 화를 냈다. 그날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절에 가겠다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혼자 남겨져 불안한 마음에도 잠을 잤다고 한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인형이 나와서 거실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평소 보던 인형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질감으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옛날 이야기이고 꿈속의 일이라서 나는 알 수 없다.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니 할머니가 피곤한 얼굴로 아침밥을 먹고 계셨다. 어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어머니가 물어도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어색해하며 학교로 갔다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그 인형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다. 특히 발바닥을 꼼꼼하게 닦고 있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알려주지 않았다. 얼핏 본 인형의 발바닥은 진흙이 묻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닦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역시 어머니도 기분이 나빠서 할머니에게 끈질기게 물어봤다. 그래서 할머니가 털어놓은 내용이 인형은 옛날부터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소중해서 할아버지와 결혼할 때도 버릴 수 없어서 가져왔다고 한다. 예전에 인형의 위치가 바뀌거나 더러워진 적이 있어 절에 상담하러 간 적이 있다. 절의 주지스님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인형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 인형 자체에 사념 같은 것이 옮겨졌다고 한다.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주지스님이 경을 외워주셔서 얌전해졌다고 한다. 주지스님은 이대로 집에 두면 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절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소중한 물건이라 거절했다고 한다. 어제도 그 절에 인형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절에 도착하니 인형이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인형이 쓰러져 있었는데 발바닥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한다.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갈 때 현관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할머니는 인형의 발바닥을 계속 닦고 계셨고 어머니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그 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과 그 인형에 아직도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상담을 했다. 할아버지께서도 지난번 인형이 이상해졌을 때 큰 일을 당하셨다고 하셨다. 이번에는 꼭 인형을 처분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하면 할머니가 반대할 것 같아서 할머니가 잠든 후 몰래 인형을 절에 가져가기로 했다. 어머니도 인형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인형을 들고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인형은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할머니가 발견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후로 누구에게도 인형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았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실종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결국 어머니는 삼촌 집에서 지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도 커서 결혼을 했고 내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 할머니는 병으로 입원하셨다고 한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에서 상자에 소중히 담겨 있던 그 인형이 나왔다고 한다.
그걸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인형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뒤집어 쓴 듯한 검은 얼룩이 있었고 인형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거나 경문이 적혀 있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급히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집까지 모셔왔다고 한다. 경을 올리고 나서 절에 맡겼다고 한다. 그래서 경을 다 올리고 어머니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주지 스님을 보내드리려고 할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했다. 어머니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할머니는 이미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하는데 잠시 후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머니의 유골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절에서 구슬하고 난 후 인형과 함께 묻었다고 한다. 인형과 할머니의 인과관계라든가 할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머니의 해석은 할아버지는 인형을 절에 맡기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마 이미 죽었을 거라는 것이다. 당시 실종 신고도 했지만 수상한 목격담만 있었다고 한다. 인형에 묻은 얼룩은 피가 묻은 거 아니냐. 할머니는 그걸 이해하고 미쳐버린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는 무서워 죽을 뻔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충격이었다. 게다가 나 다음 주에 할머니의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데 두 번째 이야기, 고향 마트 경비 알바의 소름 돋는 사건. 유명한 이야기 중에 심야의 쌍안경으로 길을 보면 이상한 놈이랑 눈이 마주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쌍안경이랑은 좀 다르지만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 화면 너머에 있는 놈이랑 눈이 마주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 누구라도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문득 감시 카메라가 신경 쓰여 올려다본 적 있지. 그 순간 카메라 너머의 모니터를 체크하는 놈이랑 눈이 마주치겠지. 전에 고향에서 큰 마트 경비 알바를 했었는데 8시간 근무 중 3시간은 모니터 감시였어. 그 마트는 꽤 넓어서 감시 카메라의 개수도 그만큼 많았지. 가게의 출입구, 계산대, 매대는 물론 화장실 앞 통로나 뭐 어쨌든 가게 안에 많은 카메라가 있었어. 그 카메라의 영상은 10초마다 차례로 바뀌는데 그 모니터를 감시하는 거였지. 그날 나는 전반에는 순찰 경비, 휴게 시간을 사이에 두고 주차장 교통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끝날 때까지 모니터 감시였어. 시간은 저녁에 장 보러 오는 손님이 늘어날 때쯤이었지. 불시에 모니터 너머에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딱 봐도 정신 이상자라는 느낌이었어. 처음에 썼던 것처럼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는 뭐 드문 게 아니지. 하지만 그 자식은 갑자기 카메라의 손을 붕붕 흔들었어. 멍청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보면 자동으로 영상이 바뀌고 그리고 그대로 차례차례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출입구 카메라 화면이 됐을 때 나는 엉겁결에 웃어버렸어. 10초 후 화면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매대 서쪽의 카메라였지. 그러자 거기에 아까 그 정신 이상이 전력 질주해서 화면 안으로 들어와. 또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이상해져서 내가 혼자서 복수하자 또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매대 반대쪽이었어. 꽤나 넓은 가게였고 여기까지는 카메라에 나오려고 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목소리랑 같이 영상 끝쪽에 정확히 가게 매대 중앙 부근에서 이쪽을 향해 양손을 붕붕 흔들어대는 정신 이상이 비춰지고 있었어. 그래도 역시 가게 안에서 소란 피우는 건 좀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영상의 자동 변환을 5%하고 카메라를 중앙 통로 카메라에 고정시키고 나는 순찰 중인 선배 경비원한테 무선 연락을 했어. 모니터실입니다. 가게 안 중앙 통로에 남자 손님이 소란 피우고 있습니다. 소란이라니 뭐야? 난동 부려? 아니요. 뭔가 큰 소리 내면서 감시 카메라에 손 흔드는 멍청이가 있어서요. 너 그거 녹화 화면으로 바꾸고 모니터 전원 꺼둬. 괜찮으니까 빨리 모니터 전원 꺼. 뭔데 갑자기 화내는 거야 이 사람하고 생각하면서 일단 말한 건 해야지 하고 모니터를 보니 정신 이상자는 구태여 중앙 통로 카메라의 제일 밑까지 이동해서 붕붕 손을 흔들고 있었어. 변함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치는 정신 이상자. 나는 또 살짝 웃으면서 선배한테 들은 대로 녹화 모드로 바꾸고 모니터의 전원을 껐어. 그 순간 모니터실이 여느 때처럼 정적이 됐지. 거기서 알아차렸는데 말이야. 감시 카메라에 마이크는 안 달려있지. 세 번째 이야기, 해안가 귀신과의 위험한 접촉. 그 당시 저는 해안가 근처에서 주택공사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7월 초순이었고 점심시간에는 해변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으러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해진 동갑내기 하청업체 장인들이 권유해서 함께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바닷가에 갔는데 평소에는 인기가 없는 바닷가였지만 그날은 아이들 4명이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바다는 수영 금지 구역이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한 적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해변에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A군이 오늘은 햇볕이 강하고 더우니까 현장 안쪽 그늘에서 먹자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강했으니까 밖에서 먹기에는 너무 덥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밖이 왠지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차나 헬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에 A를 불러서 밖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바깥의 사정이 궁금해서 A를 두고 다른 장인들과 함께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내가 항상 A와 밥을 먹던 바닷가였습니다. 이미 모여있던 구경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다에서 놀던 아이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까까지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의 수가 한 명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했습니다. 평소처럼 이 해변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면 파도에 휩쓸린 아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수영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A에게 돌아와서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는데 A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거기서 밥 먹기 싫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A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거기는 수영 금지 구역이잖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이쪽 계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 현장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게 더 시원할 텐데 왜 넌 매일 바닷가에서 도시락을 먹고 싶어 했어? 그건 바다를 보면서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치만 넌 매일 덥다 덥다 하면서 도시락 먹고 도시락 먹으면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서 시원했잖아. 그렇게 말하니 확실히 바닷가에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계기는 바다를 보면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이틀째부터는 왜 저렇게 그늘도 없는 뜨약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계속 도시락을 먹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해졌습니다. 저놈들이 노리는 건 처음부터 너였어. 계속 너는 저놈들에게 불려다녔어. A는 처음 현장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바다에 있는 그놈들에게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처음 만난 그것도 원청 감독에게 진심 어린 얼굴로 얘기하면 바보 취급을 당할 거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는 내가 그놈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놈들의 모습은 A도 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신 쪽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의식 채널 같은 것을 맞추었고 더욱 물가까지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너무 둔해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내 눈앞에서 아이를 바다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다. 그놈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머리가 굳은 너와 달리 유혹하기 쉽겠지. 그래야 내가 아이를 구하러 바다에 들어올 줄 알았을 거야. 뭐 내가 방해했으니까 애가 대신 들어가게 된 거지만 오늘은 그놈들과 파장이 딱 맞는 아이가 놀러온 탓일까. 오늘은 내 눈에도 분명히 그놈들이 보였어. 내가 너를 해변에서 데리고 돌아올 때에 그 녀석들의 분위기는 나도 좀 무서웠어. 본 목표인 너를 데려와서 화가 났나 봐. A가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면서 왜 놀던 애를 방치했냐고 A에게 물었더니 A가 말하길 넌 끌어들이는 것에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놀고 있던 곳은 완전히 그놈들의 영역이었고 너라도 저게 보이면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야. 너라도 저게 보이면 절대 다가갈 수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 너를 해변에서 현장 안으로 데려온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용감하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어. 정말 대단했어. 그놈들의 원망스러운 표정. A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이는 사람은 위험한 곳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도 길에서 아이가 칼을 든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몸을 던져 막을 수 있겠어? 보통은 못하겠지. 그건 관여한 후의 후원을 알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나도 눈에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도와줄 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야. 상대가 사람이라면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도 상대해주지 않을 거고 뭐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건 싫어. 하지만 당신과는 마음이 맞았고 모른 척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요. 이 순한 사고는 저녁 뉴스에서도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궁금해서 차를 타고 해안으로 가서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헬기가 해안을 날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켜고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A였지만 그는 작년 가을에 강에서 익사한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인형과 소녀의 미스터리. 저는 인형을 좋아하지만 그 인형 때문에 딱 한 번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철이 들었을 무렵에 이미 싱글맘이셨습니다. 간호사라서 불규칙하게 일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옆 동네에서 할머니가 찾아왔지만 다리가 안 좋으셔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 자신이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같이 놀 수 있는 상대라고는 제가 소유한 인형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저는 인형 놀이에 몰두하고 열중했던 모양입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주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인형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집이나 학교 등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저였지만 거기서 묘사되는 인간 군상은 자화자찬이긴 해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했고 저는 그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지만 식탁 위에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우고 TV를 보면서 밥을 다 먹었더니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는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통학로를 걷다 보니 쓰레기장에 평소보다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인형의 머리만 덩그러니 나뒹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은 완전히 망가졌는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인형의 머리는 3cm 정도 크기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신경 쓰이긴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 가야 하니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아직 대형 쓰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 머리도 그대로 있었고 그것을 본 저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의 일원에 더했습니다. 인형의 이마에 약간의 흠집이 있었지만 신경 쓰기는커녕 그 아이 고유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만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늘었다는 생각에 마치 전학생이 온 것처럼 신이 났고 소꿉놀이에 평소보다 더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방 안에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제 또래 정도였을까요? 긴 머리를 한 낯선 아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말없이 집에 들어가 있곤 했고 이웃들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죠. 거절하기도 뭐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아이와 인형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뭐 좀 먹을래? 제가 그렇게 묻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에서 적당히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말없이 들어왔으니 갈 때도 말없이 갔나 보다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너무 즐겁고 신나서 밤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아이는 종종 집에 와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A로 사는 곳은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같이 노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뭔가 요즘 밝아졌구나. A와 놀기 시작한 이후로 어머니와 할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친구도 많아졌습니다. A와 노는 것이 일과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 배고프다. 제가 A에게 그렇게 말하자 A는 그럼 이거 먹을래?
라며 찹쌀떡 2개를 주었습니다. 배고픈 참에 달달한 음식이라니 너무 좋았던 저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A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덥석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찹쌀떡인데 달콤하기는커녕 쓴맛이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뱉으려 하자 A가 갑자기 확 움직여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내 친구라면 먹어줄 거지. 털어내려고 해도 A의 힘은 너무 강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찹쌀떡과 복받치는 토사물 때문에 끝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A는 그런 저를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저는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뭐하고 있던 거니?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집에 돌아와 보니 제 가방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입술과 안색을 보고 단숨에 질식이라고 판단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입에서 숨을 내쉬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도 또 이상한 짓 하면 혼난다. 라고 저를 꾸짖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 인형 머리가 목에 걸려서 질식했었어. 저는 A에게 받은 찹쌀떡이 막혀서 질식하지 않았었나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목에 막혀 있었다는. 그날 주워온 머리만 있는 인형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인형 머리 본 적이 있어. 이마에 흠집도 있었잖아. 그거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랑 똑같이 생겨서. 제 목에 걸린 인형의 머리가 결국 무엇이었는지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시골 논두렁에서 만난 허수아비의 신. 시골에 사는 나는 통학할 때 항상 논두렁 옆길을 지나다녔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논뚝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논에 분홍색 조리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내기라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움직임이 이상하다. 한쪽 다리로 허리를 구부리면서 하얀 비닐끈 같은 것을 마치 리듬 체조를 하는 것처럼 몸 주위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 뭐랄까 훌라후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이었다. 이상한 땀이 내 몸에서 솟아나왔다. 게다가 저것은 한 발로 콩콩 뛰면서 조금씩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석양빛 논에서 나는 왜인지 움직이지 못하고 저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불구불하면서 펄쩍펄쩍 뛰며 이쪽으로 오는 저것에게 얼굴은 없었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흔들린 사진처럼 얼굴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다. 몸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마치 얼굴 부분만 흐릿하게 보인다고 할까. 내 눈이 흐려진 걸까? 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눈을 비벼봤지만 저것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과 동시에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 눈이 아파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 고통과 공포로 기절해 버린 것 같았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집의 이불 속에 있었다. 그곳에는 나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네 스님이 있었는데 어떤 연불 같은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왠지 그 상황이 웃겨서 웃음을 터뜨렸는데 할머니가 내 몸을 꾹꾹 눌러주며 가만히 있어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 상황은 내가 깨어난 후 1시간 정도 지속된 것 같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내가 만난 그 녀석은 허수아비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허수아비는 외로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자신의 동료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데려가면 평생 진흙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덕분에 지금도 논에 허수아비가 서 있으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후일담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은 동네 사람이었다. 논뚝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설마 하고 다가갔더니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 그 앞에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허수아비. 역시나라는 생각에 할아버지와 스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사히 살아났다고 한다. 하지만 발견 당시 눈앞에 있는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계속 빙글빙글 웃고 있는다거나
허수아비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고 한다. 더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다. 옛날에 식량난이 심할 때 그 마을에 쓸모없는 사람을 죽여서 식량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논밭을 망치는 짐승을 막기 위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흰 옷을 입혀 논에 세운 십자학 나무에 묶어 놓는다. 한쪽 다리와 양손 등을 묶여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틀며 몸을 움직인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되면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묶인 사람은 대부분 굶어 죽거나 일사병으로 죽지만 일부는 곰이나 들개 등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 비도덕적인 짓을 하면 귀신인지 뭔지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셨다. 자세한 것들은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술을 좋아하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모르겠다. 6번째 이야기, 아키타현에서 만난 공포의 물체.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 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거운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오빠에게 묻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이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오빠는 조금 두근두근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게. 너는 조금 기다려 하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벌써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 물체를 보려고 떨어진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 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빠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나는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요? 하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그 쌍안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반쯤 울먹이며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것처럼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에 놔두는 것이 살기 좋을 것이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선 며칠도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낫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오빠는 다시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오빠 원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오빠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